또 스태프들이 같이 울컥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저는 지금도 막 울컥해요. 저는 이제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듣다가 또 어떤 장면들이 좀 떠올랐냐면은 두 가지 장면이 좀 떠올랐는데 얼굴이 계속 바뀌잖아요, 상대방의. 그렇죠. 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고. 그렇죠. 본인의 기억에 따라서 자기 기억이 조작이 되고 또 왜곡이 되는 그런 장면들에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기억에 따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사실 나는 다 이 상황을 알고 있어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연기를 그러면서 살짝 오바된 연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귀여운 모습 또 웃기는 모습 뭐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에서 안소니의 어떤 그런 연기의 디테일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영화를 통틀어서 창문을 바라보는 장면이 총 3번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창문 밖에. 창문 밖을. 거리를 이렇게 보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리로 가겠다라고 한 앤이 나갔을 때, 창문 밖으로 앤이 가는 뒷모습을 이제 봤었고, 또 한 번은 아이가 노는 장면, 그리고 또 한 번은 앤이 창문 밖을 바라보니까 남녀가 이렇게, 어떤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오는 장면, 이 3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어떤 의미를 이제 전달하는가를 떠나서 그런 장면들이 되게 여운을 이렇게 남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짧은 어떤 찰나와 같은 장면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연기를. 왜냐면은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안소니 홉킨슨이 자기 과거의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회상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거든요. 네. 아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뭐 잠깐 보게 되는 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거리두기가 안 되는 영화였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바로 들어가서 저도 함께 체험하는 마치 넷플릭스의 그 블랙미러의 밴더스네치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주인공의 그 선택들을 자기가 결정하면서 같이 영화에 들어가서 보는 체험하는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는 뭐 그런 체험은 아니지만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바로 거기서 그 사람의 경험들을 함께 경험한다는 체험 그 맥락에서 이거는 거의 체험 영화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줄거리 잠깐 얘기하면서 이게 스릴러 영화인가 미스테리인가 하다가 나중에 호러 아니야? 하다가 이게 이런 영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여정이 가능한 건 뭐냐면 철저하게 그 인물의 시점으로 몰입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잘 얘기해 준 것 같이. 그래서 관객들이 그 안소니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하고 같이 의심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두려워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기가 막히게 그 미묘하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따라가게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장면으로 가게 되니까 이 영화는 누구나 이제 다 인정하시는 것처럼 치매에 대한 거잖아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이전에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현실에서도 앓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걸 영화로 묘사한다 하더라도 그 영화가 묘사하는 걸 보게 만드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된 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마치 내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탁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기억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에서 찾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계속해서 교차가 되지만 그래도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그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믹스가 되고 왜곡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안소니 홉킨스가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기억에 대한 영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영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영화 이런 영화로 정의를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 자체가 굉장히 고약스러운 병이지만 이 고약스럽다라고 하는 게 또 극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걸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극적이라고 하는 건 극단적인 어떤 설정이지만 그만큼 흥미로운 설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은 참 극적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영화들이 이 알츠하이머를 소재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뭐 유명한 몇 가지 영화는 뭐 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아모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또 줄리안 무어가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던 스틸 앨리스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억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 또는 가치는 어떻게 그 유지되는 것일까?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면 그럼 그 관계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떠나서 나에 대한 과거의 히스토리, 역사, 그 삶의 자취, 경험들 그게 하나둘씩 붕괴되고 무너지고 사라지면 그러면 그게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있는 나는 누구지? 나는 나일 수 있는 건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니까 그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는 보편적인 질문이어서 많은 그 영화 또는 예술가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까 언급하셨던 영화 중에 스테르 앨리스나 아모르 같은 영화를 봐도 저는 영화를 볼 때 상당히 거리를 두면서 대상화했던 것 같아요. 치매를 가지는 환자들,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약간 관찰자 시점에서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우리를 이 영화로 끌어들이는, 이제 초대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치매를 다뤘던 영화하고는 상당히 달랐다. 다르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모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노 부부를 관찰자 시점에서 정말 거리를 두고, 미하엘 하네케 감독이 좀 냉정하잖아요. 네. 객관적이고 거리두기를 통해가지고 지켜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라면, 그래도 스틸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람의 시점에서 이 알츠하이머가 얼마나 이 못되고 참 이 끔찍한 병인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간접 체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찰자 시점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맨 처음에 스릴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음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걸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갔는지, 누가 가지고 갔는지, 내 걸 왜 누가 먹었는지 막 화를 낸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는 짜증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이면 어떻게 보일까를 우리 그냥 상상만 간단하게 했지, 이 영화처럼 쑥 들어가가지고 야, 저 사람의 시선으로 이게 이렇게 보이면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스럽겠는걸? 뭔가 이 사람들이 뒤에 음모를 꾸미고 나한테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하겠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내 딸이 어떤 사람이랑 재혼하더니 와가지고 나를 이 좋은 집에서 몰아내고 다른 데 가자고 하니까. 이 좋은 부동산 자기들이 찾으려고 하는 건 갑자기 우리나라 막장드라처럼 그렇죠. 흘러버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일종의 음모가 되니까 이런 음모들이 엮일 때 약간 스릴러적인 좀 미스테리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호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음모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뭐가 생기고 없어지고 얼굴이 바뀌고 이럴 때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공포가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들이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는 사람의 공포, 두려움, 충격, 그리고 혼란, 이런 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게 한 영화는 여태까지는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또 한 가지의 미덕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을 앓는 또 가족이라든가 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런 병을 앓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막 이랬는데 미쳤다라고 막 얘기하고 거리를 뒀는데 조금이라도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치매 환자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도 좀 변화가 생기는데, 뭐 좀 더 멀리 가면 죽음, 나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게끔 하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뇌가 모든 걸 다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라는 건 사실 증발해버리고 장기 기억이라는 것도
그걸 일종의 사진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그 사진을 저장해 놨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사진으로 대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기억들을 우리가 희미해지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우리의 최후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츠하이머라는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안손이라는 사람은 그 기억들, 그 기억의 사진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은 키핑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았어요. 알츠하이머라는 병 때문에. 하지만 그 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 나의 기억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게, 기억을 잃어가고 붕괴되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하고 삶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기억이라는 거 당연하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당연히 난 이걸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이 기억을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상기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고마운 걸 상기하지 못하고 어떤 이 사람을 선택적 그 알츠하이머들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좀 했는데 누가 연대 수식으로 말하시면 이제 낮춰가지고 보자면 정말 우리 기억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맨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때 나는 어떤 기억을 품고 마지막 호흡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까지를 던져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참 감독이 섬세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안소니가 계속 음악을 듣잖아요. 근데 음악을 뭐 시끄럽게 틀어놓는 것도 아니고 항상 핸드폰으로 이제 자신만의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의 기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음악이 안소니가 30년 전에 들었던 음악이래요. 30년 전에 그 음악을 듣고 이 음악의 제목이 누구고 누가 만든 거지? 이걸 찾았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대요.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을 다 미치게 하면서까지 실제로 네. 찾아가면서 결국 요즘에는 앱만 대면서 찾을 수 있는데 구글로. 근데 지금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음악이 들어간 영화를 한번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쭉 살아왔는데 못한 거예요. 자기가 감독한테 이 영화의 음악 좀 만들어주세요 할 수 없으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독이 그 기억을 안소니의 30년 전 기억에서 끄집어낸 거죠. 끄집어내서 그걸 현실화 시켜준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되게 섬세하게 기억이라는 측면을 영화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배우의 삶 속으로도 들어가서 그 기억을 끄집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이 영화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가 처음으로 이제 발명이 됐을 때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놀라운 진보에 전혀 기뻐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왜 그런 반응을 보이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문자의 발명은 망각을 낳을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요즘 보면은 기억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뭐에 도움을 받고 전화번호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기억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잊고 살아가는 요즘 세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세대에서 이런 영화가 기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하는, 다시 한번 좀 되뇌이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로운 모기씨 네 번째 영화 더 파더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영화 해석을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한 영화 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모기영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영화로운 모기씨 계속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